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벌써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충남과 전북 지역인데요. 충남 보령과 서천, 전북 군산과 김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다른 지역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지대 등 상습 침수 구역에서는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의 패배를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 보도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신형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6,648km까지 상승해 1,001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서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북한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적대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전략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정책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적들에게 흔들림 없는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물리적 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한미가 부질없는 대북 적대 정책의 패배를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7일 만입니다. 그리고 화성 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일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1시간 14분 동안 비행하면서 역대 미사일 가운데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돼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나토 사무총장도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see a number of those allies and partners while at the ASEAN summit the next several days.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행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방미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행에게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에게 이번 북한 ICBM은 과거 어떤 미사일보다 비행 고도가 높고 비행 시간이 긴 데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가까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가 더욱 공고하게 안보 동맹을 강화해 북한 도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한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외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과 중국의 반발, 또 태평양 도서국 사이의 이견, 그리고 자국 어민의 반대 속에 나토 정상회담 뒤 구체적 방류 시기가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오염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어민단체를 또다시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いう方針は遵守していきます。 하지만 어민단체는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容認する立ち位置には立てないということはお話ししました。 주요 2회 당사국인 남태평양 섬나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쿡 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태평양 섬나라들의 견해가 갈리는 만큼 IAEA와 일본이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야당은 도쿄에서 사흘째 가두 시위를 이어갔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20년, 30년간 방류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과 손잡고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결심을 굳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란을 다룬 정부의 유튜브 영상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고 직격했고 여당은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 예산 다 깎고 경제를 포기한 이 정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오염수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일본 땅에 두지? 이렇게 무리한
방류를 하는 겁니까?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면서 시위를 일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란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무하는 괴담 속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145개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4만 5천여 명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파업을 벌이게 된 병원 현장에선 이미 진료의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병실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된 부산대병원 상황은 어떤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현관 앞에 응급차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니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병원에선 중환자와 응급환자 외에 입원 환자에게는 퇴원이나 병원을 옮기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업을 하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쫓겨나는 입장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수술이 원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이번 월요일 좀 수술을 할 듯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파업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정은 부산대병원 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환자들이 퇴원하기 위한 수속을 급히 밟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7일째이거든요.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 사람이 일반 병실로 못 가고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불편을 좀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기간에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은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진료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50대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우리 당국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 총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피싱 사기였습니다. 말단 아르바이트생부터 필로폰 제조책, 피싱 1단까지 치밀하게 짜인 조직 위에서 범행을 이끈 건 20대 한국인 이모 씨입니다. 중국에 머물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중국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개기 업자까지 구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보고 소재를 추적해왔는데 이 씨가 지난 5월 말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에 친서를 보내는 등 그동안 긴밀히 협조해왔다며 이 씨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팔았던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 2.5kg을 들여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중국인 마약 조직을 잡고 보니 마약 음료 사건에도 이들의 필로폰이 쓰였던 겁니다. 저희가 검거 구속한 국내 총책 A씨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이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에 아직 중국에 머무는 이른바 윗선들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한 도로에 바위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낙석으로 인한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장마 시작 이후 정읍과 진안 등 곳곳에서 산사태와 낙석 등 사례가 잇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원의 7번째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 씨는 병역 기피 논란 뒤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총영사관에서 거부하면서 지난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단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영사관이 그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번 항소에 나섰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한국의 경제 순위가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밀렸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표현할 때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표현하곤 했었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13위까지 떨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0위에 올랐던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작년에는 13위까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 6,733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었고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1, 2위는 역시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 앞에 브라질과 호주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역시나 수출인데요. 작년에는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고 또 대중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제 활력이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13위 자리도 지키기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지표를 보니까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갓난아이를 살해해도 집행유예다. 자, 영아 살해죄, 이 법이 70년 동안 투명하도록 키웠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이 대법원에 올라온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2021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2년 동안 영아 살해 사건 재판 16건 중에 7건이 집행유예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9건 역시도 징역 2년, 3년형에 그쳤습니다. 형법 251조 영아 살해를 보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동기 그리고 분만 직후라는 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이 동기와 시점에 대해서 어디까지로 법을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아 살해죄는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껏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인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이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그쳐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형사 재판은 피고인 중심인데 부모에 의해서 살해된 영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면서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된 만큼 법원에서도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1953년이면 정전 이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개정이 안 된 건 정말 큰 문제로 생각이 되고 시대에 따른 인식의 전환 또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인천에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전격 철거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여야는 지자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또 심지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난 5월 행안부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뿐 처벌 규정은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은 인천시의 사례인데요. 인천시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기사를 살짝 좀 읽어보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좀 나와 있습니다. 속이다 후련하다,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았는데 철거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좀 환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목에 다른 지자체는 뒷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왜 나서지 않는 건가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권고만 있을 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법대로 게시기간 15일을 넘긴 현수막을 철거할 때에도 정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국회에서는 5개 광고물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발의된 법안들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인 상황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당이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각 정당들은 오늘 저희가 지금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시민들의 이 철거에 대한 반응을 좀 유념하셔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학생 키 키우기 초유의 지방조례 나오나 지방조례에 학생 키를 키우는 방안이 좀 포함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대전시 의회가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키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성장판 검사를 지원하고 또 키를 크게 하는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시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키를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비싼 약을 구입하고 주사요법을 쓴다면서 키 성장을 가정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공교육 역할로 확대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녀들의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 나선다는 것 자체에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 흐름을 공공이 더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또 성장판 검사나 상담에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이미 과반인 여당 의원 14명이 동참했는데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시의원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키 성장의 문제를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부분, 이 부분 뭐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한 마리가 동해에선 3만 원이고 서해에선 7천 원이다. 오징어는 동해 아닌가요? 왜 동해가 더 비싼 거죠? 네. 오징어가 동해안 어종이라고 하는 말, 이젠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어획량을 보면요, 2020년 8,600여 톤이 잡혔었는데 작년에는 3,500여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775톤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징어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관광객들에게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어획량을 보면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계를 하고 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강원도 어획량을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가 동해에서 서해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서해에 난류가 유입되면서 동해보다 오히려 오징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막을 수 없다면 이 속도에 맞춰서 적절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징어 물에 먹으러 사실 동해안에 가는 게 당연한 네. 거였는데 이제는 좀 서해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새삼 또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정률 70%에 가까운 건물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외에도 부실 시공 의혹을 사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상당 부분 빼먹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담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여기에 경기도 이천에서도 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880가구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며 작업자가 직접 폭로한 겁니다. 시공사와 이천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는 색이 변한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대기업 건설사가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부실 공사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에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자재 현재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재 수급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만 이런 어떤 준공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품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어떤 네메콘을 아마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설계와 감리,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사진 촬영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전부 해놓고 있고,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지 대책과 신뢰 회복 방안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고 시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등에서 토지 경계를 맞추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을 확정지은 뒤에야 땅값을 산정하게 하는데 일단 확정하면 철회하는 게 불가능해서 땅 주인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텃밭을 가꾸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1년여 뒤 군청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 소유 토지 가운데 395제곱미터가 국유지로 분류됐습니다. 군청 측은 이 땅을 구입해서 사유지로 편입시키겠느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타진하는 정도로만 문의가 왔었고요. 금액이 완전히 말이 안 되지 않는 선이 아니라면 저희는 당연히 매입은 하겠다라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국유지로 분류된 곳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가장자리 땅입니다. 그래서 쓸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긴 A씨는 조정금, 즉 매입 비용도 비싸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군청의 감정평가는 달랐습니다. 공시지가 2.5배에 달하는 1제곱미터당 18만 2천 원이 책정돼 토지 전체 가격은 7,18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종 산정액은 6,900여만 원. 심지어 군청은 오는 11월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 확정된 셈이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뭐 금액을 떠나서 이제 절차가 문제인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정 금액이 산정이 됐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거기서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됐고 군청 측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토지 경계를 확정한 다음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토지 경계가 조정된 만큼 구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먼저 매매하기로 해놓고선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시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된 가격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정평가 시점을 앞당겨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에 그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경제 일정이 결국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였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 3%로 지금 나왔거든요. 예상을 좀 밑돈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좀 물가가 둔화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예상은 3.1% 수준이었고요. 네. 이것이 3.0%로 나타나면서 한 0.2%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할 때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아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석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게 주축이고요. 에너지 물가가 16.7% 하락했다라 그러는데 이게 작년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이 16.7% 하락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2022년 초반에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거는 중고차 가격 상승이었거든요. 중고차 가격들이 갑자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신차들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겹치면서 중고차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사실 미국은 아무래도 가구마다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뭐 젊은 친구들도 차를 한 대씩 사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 초반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 역시 파이낸싱,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할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고금리가 되고 신차에 대한 어떤 공급이 좀 활발해지니까 중고차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 어떻게 보면 상승률을 낮추는데 좀 견인하지 않았느냐. 결국 두 가지 큰 요인이 에너지하고 중고차 가격의 어떤 상승률의 어떠한 저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로 좀 둔화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원 물가 지수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다.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는 한 0.2%포인트 덜 나왔습니다. 원래 예측은 5%였는데 네. 이제 4.8%, 6월달 4.8% 상승하면서 이것이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지긴 한데 여전히 굉장히 높죠. 미국의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게 2%대고 근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가까운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난달 5월 달까지는 사실 6월 에너지 가격이 5월보다는 약간 오른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고 하니까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것들이 한 3% 갑자기,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3% 정도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사실은 전 세계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통화 완화 정책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 에너지 가격 급등, 특히나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지 않으면서 리오프닝이 좀 늦어지면서 이게 에너지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데 리오프닝하고 미국 경기가 같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님도 한국에 있어서도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하반기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아마 보시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에너지 가격이 역시 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까지 아마 여러 개 지표를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 이제 물가 상승률 안정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은 변동성이 좀 있다. 그리고 군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아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번 달에 열리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리를 결정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지표였고요. 예. 이번에 사실은 노동시장 지표, 그러니까 특히나 임금 상승률이 이거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일자리 창출 역시 적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임금 상승이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갈 어떠한 채널들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7월에는 뭐 거의 95% 이상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에 다시 FOMC 회의가 있는데 9월에 다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결과가 좀 인상을 안 한다라는 방향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늘 CPI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에는 한 20% 정도 9월달에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10% 죄송합니다.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오늘 CPI 지수가 예측보다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조금 줄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들 뭐 사실 연말까지 2번 올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7월에는 올릴 것이다. 9월에는 올릴 가능성이 좀 줄었다. 그리고 12월까지도 올릴 확률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 변화라든지 여러 변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 상황이라든지 변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지켜봐야 될 시기는 맞다. 그렇지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2번 인상 안에 대해서는 확률을 조금 많이 떨어뜨린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반응도 좀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했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올랐네요. 사실은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주식은 기술주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란 것은 지금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미래에 나올 거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금리 변동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좀 덜 나오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올해 연내에 금리 2번 인상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런 정보를 반영해서 조금 많이 올랐다. 어제부터 사실 좀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사실 시장에는 조금 예측보다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뭐 달러 지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 같은 것들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어제 한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환율 역시 한 5원에서 10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아마 시작할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 같은 것들이 미국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 증시랑 뭐 결국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주가는 오르고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또 버스 요금이 지금 오른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사실 그 걱정되는 부분이 물가가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굉장히 크죠. 시내버스는 300원가량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하철 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원을 인상하지만 내년에 또 150원, 상반기에 150원을 인상할 것이라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원 인상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250원, 1150원에서 300원 오르는 건 굉장한 부담이고요. 사실 근데 체감 물감 상황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뭐 이 비율 자체, 올라가는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 생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뭐 물가지수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에너지 가격 상승, 뭐 전기료 상승 같이 일반 공공요금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경제 전체에 파급을 미치는 영향이 좀 작고요. 물론 서민의 생활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 올라가는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 굉장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역시 어떻게 보면 2%대 성장으로 굉장히 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간은 올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바꾸거나 뭐 이런 트렌드를 바꾸거나 하기에는 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서민 생활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동결할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계속 하락시키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를 또 위축시키고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물가 상승률, 물론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 4%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높긴 하지만 근데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대 좀 굉장히 좀 안정이 된 상태라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아마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사실 좀 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물가 지수가 안정이 흔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타겟 뭐 2%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뉴스가 나오면서 6월달 가계부채 늘었다라는 이야기, 특히 주담대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부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부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가지고 중장기 부채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창용 총재님 말씀하신 게 중장기 딜레버리징의 어떤 기회를 조금 상실한 것이 아니냐.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채를 좀 줄이면서 향후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안 줄고 있거든요. 부채가 안 줄고 있어서 금리를 낮출 만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만 봐서는 뭐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금융 시스템의 전체 안정망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이런 부채들이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연체율 같은 것도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그래서 결론은 동결로 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구문행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노선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작과 종점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는데 최근 5년 사례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종점을 포함해 사실상 노선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시 종점이 달라진 사업 목록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추진된 10개 사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시 종점이 바뀌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타당성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최근 5년간 추진된 사업들의 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인천 계양 강화고속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시작점은 같았고 종점이 강화군 강화읍 갑곡리에서 선원면 신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선 길이는 오히려 1.6km 줄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된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 신설 사업 사례도 유사합니다.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시작해 경남 김해시 활천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종점부를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하면서 전체 길이가 0.7km 단축됐습니다. 이르면 연내 착공 예정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도 마을을 둘러가기 위해 노선이 0.2km 늘어났을 뿐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평 서울 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 종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노선 연장은 물론 전체의 절반 넘는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교량은 11개, 터널은 3개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예 새로운 노선이라고 보고 별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예비 타당성 200~300페이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주라고 비교할 만한.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바뀐 종점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긴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해명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으로 마련됐고 양평군의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황상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은 정쟁을 멈추고 고속도로 사업 중단 위기를 걷어내 양평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현직 대법원장의 편향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고 대법관 구성 역시 특정 연구회 중심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이 이어졌다며 대통령실 등이 사법부를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맞섰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로 경찰과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주최 측과의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이 서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퀴어 축제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공권력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한 초유의 사태. 축제 조직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 집회를 막아섰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냐의 부분이 될 것이고요.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불법한 무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4천만 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허위 사실로 퀴어 축제와 성소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대구시와 경찰, 주최 측은 물론 심지어 반대단체까지 조율하며 발전해온 행사가 단번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1년이 그동안 15년 동안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런 평등으로 가는 그런 행정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후퇴를 시키고 무너뜨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 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를 맞고발했습니다.
시청의 행정대집행을 막은 대구경찰청장도 공범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도 고발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 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측이 고발장에 공통으로 적시한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공무가 적법했는지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이번 대립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받은 아동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 대해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가 부여된 아동과 임시 신생아 번호 부여 아동 가운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병원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던 입원 환자 등 190여 명은 긴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를 벌여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남긴 토사물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근 6호선에서 다른 사람의 토사물을 묵묵히 치우고 떠난 청년의 선행이 목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7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입니다. 한 청년이 쪼그려 앉아서 지하철 좌석을 연신 닦아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치운 건 다름 아닌 지하철 좌석에 남겨진 토사물이었습니다. 촬영한 다른 승객에 따르면 자신의 것도 아닌데 한참 동안 휴지로 벅벅 좌석을 청소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이미 한편에는 쓰고 난 휴지 뭉치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청년은 토사물을 다 치운 뒤에 다른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자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합정역에서 내린 이 청년, 청소하러 온 미화원이 왔을 때는 이미 더 치울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으로 알려진 이 청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 행동이라며 인터뷰도 고사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이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도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지하철에서 불쾌한 상황이 많았는데 보기 드문 선행을 봤다며 6호선 천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장기적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막말 수준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회의로 만난 주요 7개국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합니다. 러시아 재침략을 대비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까지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간 국제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 의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help Ukraine build a strong, capable defense across land, air, and sea. From which will be a for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ter against any and all threats. 앞서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를 확답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방 세계의 신속한 추가 무기 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여유 있는 태도로 나토 사무총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How quickly do you expect NATO nations to be able to provide the F-16s that President Zelensky has been requesting? About F-16, it's also to me. You addressed me a question, or to you? F-16, no. Answer, please. 반대 진영의 결속을 바라보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확전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서방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Это не альянс, который создавался, задумывался и конструировался с те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Это альянс наступательный. Это альянс, который несет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который несет агрессию. 지난해 전쟁을 일으킨 뒤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해온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노르웨이 군용기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과 김제, 충남 보령과 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수도권에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며 시설물 파손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습 침수구역에서는 하수도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주시고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